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레이 달리오의 금융위기 템플릿이랑 같이 보면은 딱 맥이 연결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하워드 막스의 글쓰기 스타일을 보면은 투자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책들을 보면은 평상시 써두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제 하워드 막스가 자신의 고객들을 위해서 쓰는 글, 그리고 스스로 남긴 일기들, 그런 것들을 엮어서 편집해서 책으로 내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어떤 대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획에 그 뭐라 그럴까요? 갈겨서 쓰는 글, 그런 글에 비해서는 간단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 각각의 내용들이 그때 당시에 고민한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고 풍부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편집하다 보니까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걸 감안해서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책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초보자를 위해서 눈높이를 낮춰서 이렇게 새롭게 쓴 글이 아니라 본인이 자산을 운용하면서 그때그때 당시에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남긴 메모들을 엮어서 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워드 막스의 최고치의 사고를 담고 있는 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성된 자가 자신의 투자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한 획에 쓴 글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상시 하워드 막스의 고민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처럼 유명한 투자자도 미완성이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책에 대한 리뷰는 사실 뭐 제가 하워드 막스의 전체를 다 이해하고선 리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부분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일단 하워드 막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크로 그 거시경제 환경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것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시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 그래서 거시적 예측은 잘 이루어진다면 투자 성과를 높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지만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게 매우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이 남는가? 그래서 이제 하워드 막스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알기 쉬운 정보라고 부르는 것들. 이를테면 산업, 기업, 주식의 펀더멘탈에 대해 다른 이들보다 더 알려고 노력한다. 펀더멘탈이죠. 두 번째, 위 펀더멘탈에 투자할 때 지불할 적정 가격을 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치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펀더멘탈과 가격의 비교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 책의 주제죠. 속해 있는 투자 환경을 이해하고 그러한 환경에 대응해서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포지셔닝할 방법을 정한다. 몇 년 안에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일에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포지셔닝하는 일처럼 말이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상에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도달해 있는지를 추정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사이클들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소개하는 경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활용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워드 막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 예측은 어렵고 단기 예측은 남보다 잘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흔히들 많은 투자 대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익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경제 사이클에 반응하는 기업이 있고 또 반응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기업들이 있고 이와 달리
경제 사이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영업 레버리지나 재무 레버리지는 경제 사이클에 반응하는 개별 기업의 민감도, 반응도를 이제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경제 사이클과 그 다음에 어떤 개별 기업의 영업 레버리지, 재무 레버리지 등을 엮어서 이해하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사이클 자체가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이야기를 하듯이 경제 사이클에 관련 없이 꾸준하게 이익을 내는 기업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자들에게 가능한 작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사이클과 이익 사이클은 사실은 저는 어떤 유익 있게 보지는 않았고요. 여기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에 대한 태도의 사이클과 신용 사이클입니다. 이게 이제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는 뭐 부채 사이클하고 엮어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사실 뭐 투자자들이 시장 전체에서 낙관론을 가지느냐 비관론을 가지느냐는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기업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은 유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용 사이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최악의 대출은 최고의 시기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도하게 낙관론을 가질 때 뭐 은행이나 투자자나 여러 경제 주체들이 과도하게 낙관론에 빠져 있을 때 결국은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이야기는 부실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고 그 부실화가 결국엔 나중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나는 투자할 때 잘 알 수 없는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자본의 공급 및 수요에 대해 고민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니까 경제 사이클 같은 거 보는 것보다는 신용 사이클과 그것과 관련된 또 위험에 대한 태도의 사이클 이거를 본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부실 채권이나 부동산 사이클도 다루고는 있는데요. 사실은 특정한 자산군을 다루고 있고 지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비중이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차피 채권이나 주식시장이나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같이 보면 좋겠죠.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부실 채권에 투자를 직접 한다. 이거는 굉장히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교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 사이클은 뭐 일반적인 사이클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공급과 수요가 탄력적으로 조절이 되지가 않습니까? 조절되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이 수요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가 일시적으로 공급을 넘어섰을 때 결국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될 텐데 그 올라가는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부동산을 지금 당장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수요가 붙었을 때 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날아가는 시장이 한동안 쭉 가는 성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 착공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이 뭐 부동산들이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는 사실은 시장이 이제 냉각되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 정도 우리가 보고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죠. 결국에는 펀더멘탈 그리고 이제 심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특히 이제 심리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죠.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결국에는 그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과도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핵심은 투자자들의 행동이 시장을 변화시켜서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바꾼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조지 소로스의 재기 이론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재기성 이론도 이제 이전에 살펴본 것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에는 시장과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생각하는 참가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참가자들의 왜곡된 견해는 그들이 관련된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잘못된 견해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리학을 보듯이 어떤
그 요소로서 인간을 볼 수는 없죠. 인간이 반응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 입자와는 좀 다르죠. 음. 물론 이제 양자역학에서도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조지 소로스는 그것마저도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모든 것의 핵심은 리스크가 없다는 믿음이 리스크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대동소이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졌을 때가 그때가 가장 큰 리스크가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은 그 안에 실패의 씨앗을 품고 있고 실패는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펀더멘탈이 어떠한 추세를 만들어내지만 그것의 과도한 플럭추에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은 심리죠. 그래서 펀더멘탈과 심리가 변증법적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이제 제가 덧붙인 말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추세에서 이탈한 가장 중요한 편차, 그리고 이러한 편차의 시기, 속도, 크기의 다양함은 주로 심리작용의 변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사이클은 규칙적이지 않은 것이죠.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규칙도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책에서 비법이나 공식을 배웠다. 뭐 어떠한 요소들을 점수화해서 그래서 뭐 표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은 고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은 이 책을 반만 읽은 거죠. 결국은 하워드 막스나 우리나 끊임없이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성적인 작업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이클에 어디에 와 있는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워드 막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클에 어디쯤 서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열쇠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것이다. 완전히 계량적인 평가죠.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질적인 평가다.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비수량적 현상을 관찰하는 것도 훈련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장의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다른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워드 막스가 사실은 시카고 대학에서도 공부를 했고 또 와튼 스쿨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다 상반되는 분위기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정량적인 분석, 정성적인 분석을 다 배웠다라는 것이 하워드 막스의 이제 자부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거품의 필수 요소이자 전형적인 특징이다. 거품일 때 투자자들은 선풍적인 자산을 매수하기 위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도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고점으로 갈수록 이제 밸류에이션이 특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치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시장 사이클을 많이 고려하지 않고 그 기업 자체의 밸류에이션만으로도 이제 투자에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어차피 정량적인 작업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시장 사이클에 대한 것,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신용에 대한 그리고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한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과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면은 좀 더 판단할 근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가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마켓 사이클의 극단을 경험할 수는 없다. 밸류에이션은 투자자 심리의 결과이자 징후이고 예시이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이제 코스피가 3,000 넘어갔을 때 이럴 때는 사실은 이제 2020년 3월, 4월 그때쯤 투자하는 거랑은 다르죠. 아무거나 붙잡아도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치에 대한 판단이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2008년 금융위기 때나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이럴 때는 사실은 대형주들 가격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밸류에이션 정교하게 하지 않아도 대충 아무거나 골라도 이제 나중에 시장이 회복하면은 가격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시장 수익률이 워낙 이제 반등을 하면서 높게 주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점차 반등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진짜 이제 실력이 중요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그 전에 먹은 거에 도취되면은 그때 실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이 어디쯤 와 있는지 평가한다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고 낮은지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사이클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건 하워드 막스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확률적 판단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쯤에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이쯤에서는 리스크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의 배팅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워드 막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로 가서 뒤를 돌아봐라. 2023년에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것 같은가?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3년에 가서 2021년 여름에 그때 당시에 코스피 지수와 미국의 여러 가지 지수들을 봤을 때 그때가 기회였을까? 혹은 폭락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을까?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뭐랄까요? 하워드 막스가 이야기하는 이제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은 뭐랄까요? 3천을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도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코로나라는 우리의 실존적인 위험이 계속 옆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사리 도취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증시가 사실은 사람들의 염려를 먹고선 자라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염려하는 사이에 뭐라 그러죠? 시나브로라고 그러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알게 모르게 조금씩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주면서도 워낙 코로나라는 게 변이도 생기고 그 뭐랄까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계속 주니까 또 그런 배팅이 쉽지는 또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 사이클의 이제 최악의 실수는 뭐냐면요. 이제 저점을 기다리다가 최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엔 못 사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반등할 때도 잘 못 삽니다. 왜냐면은 다 그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에 거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손이 나간다는 것, 그거는 쉽지 않죠. 근데 이미 반등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회를 놓쳤다는 거를 반성하고 다시 또 손이 나간다? 또 그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하워드 막스가 보기에 상황이 안정되고 투자자들이 진정되면 싼 매물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코트리는 하워드 막스의 회사죠. 바닥을 기다려서 매수를 시작한다는 생각에 매우 반대한다. 첫 번째로 언제 바닥에 도달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두 번째로 패배를 인정하는 매도자로부터 원하는 것을 대량 매수할 수 있는 때는 일반적으로 시장이 미끄러지는 동안이다. 그래서 최악의 실수는 뭐냐면 하락 후 시장을 탈출해서 사이클 반등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투자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짧게라고 하기에는 한 20분 정도 봤군요. 근데 이제 하워드 막스의 책을 제 기준으로 제 주관성을 많이 반영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짧은 공부로 이 책 한 권 읽었다고 해서 사이클을 잡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2008년의 하락과 뒤따르는 회복을 돌아보고 하락은 언제나 신속하고 쉽게 회복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하락 사이클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결론 내릴까봐 두렵다. 그리고 피터 번스타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피터 번스타인은 리스크라는 더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죠. 자금 운용 업계에서 이 직책을 맡은 지 28년, 그리고 맡기 전 22년, 우리 모두는 예상보다 더 자주 틀리기 때문이다. 미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틀리는 것은 불가피하고 정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워드 막스나 우리나 끊임없이 해석하고 결정해야 하는 운명들인 것입니다. 하워드 막스가 이런 책을 썼다고 해서 하워드 막스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하워드 막스가 사이클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고점에서 하워드 막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그 말을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지금은 고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책도 하나의 참고일 뿐이고 하워드 막스나 우리나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는 운명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사이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나오는 책들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 그 다음에 레이 달리오의 책, 하워드 막스의 책까지 리뷰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혹시라도 이제 참고가 될까봐 군중 심리에 대한 책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